안녕하세요. TV 닥터 인사이드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훈입니다. 유난히 겨울이 싫으신 분들 계시죠? 나는 찬바람만 불면 관절이 시려서 싫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TV 닥터 인사이드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염증에 관해서까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동욱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절염이 선생님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만큼 환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이라고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걸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65세 인구의 이상에서는 고혈압, 당뇨보다 훨씬 관절염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걸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한 43.1%가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걸 알려져 있고요. 거의 절반 정도가 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혈압, 세 번째가 오늘 나중에 척추 관절염을 포함한 요통을 앓고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이 관절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많게는 뭐 50가지 이상도 나눌 수도 있지만 대충 한 20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20가지나 있습니다. 돼요? 네,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예. 퇴행성 관절염이 12%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흔히 잘 있을 수 있는 통풍 관절염이고요. 아이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굉장히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척추 관절염이 한 0.2% 그렇게 네.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제일 많다고 말씀하시는 병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네. 전문 용어는 이제 골관절염 이렇게 네네. 부릅니다만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름을 붙은 거 보면 많이 써서 그렇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퇴행성 많이 썼다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긴다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이제 뼈는 한 작고 큰 뼈가 한 206개 정도 있는데요. 206개. 네, 이게 뼈와 뼈끼를 이렇게 마주치는 걸 이제 관절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 이 관절 안에는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 끝에는 우리가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골이 이제 흔히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이 연골이 닳고 네. 연골이 닳고 나면 그 이제 뼈가 노출이 되니까 네. 뼈에서 염증이 생겨서 뼈에 염증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관절이 파괴되는 질환을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뼈에 염증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골관절염이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용어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네. 흔히들 퇴행성 관절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이라고 얘기가 붙으면 말이 붙으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네.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라서 요즘은 무슨 운동 선수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네네. 젊은 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제일 많은 게 우선 이제 체중입니다. 아하. 뚱뚱한 사람은 이게 아무래도 관절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네네. 젊었어도 관절염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 예, 예를 예. 들어 권투 선수나 뭐 야구 선수 피처, 예. 그다음 축구 선수, 네. 또는 이제 발레리나 같으나 아니면 미용사 같은 경우에 네. 관절을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그 관절이 파괴될 위험이 그만큼 높고요. 예.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질환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당뇨나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예. 아니면 오늘 이야기 나중에 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으면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을 많이 쓰시는 분에게도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고 연세가 좀 들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흔한 증상, 초기 증상은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이제 관절염이니까 통증이 제일 먼저 옵니다. 아프다. 네, 예. 관절 주위에 먼저 통증이 옵니다. 예. 이 통증이 보통 이제 쉬면 별로 안 아픈데 많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많이 사용하고 나면 점점 네. 통증이 심해지니까 주로 오후에 밤늦게 오후에. 예, 예. 주무시다 보면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도 관절이 좀 뻑뻑해서 예. 잘 처음에 일어나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아. 그래서 이 움직이기 힘든 게 다행히도 몇 번 이렇게 움직이거나 한 5분 정도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하면 금방 풀어지는 게 이 퇴행성 관절염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조금 다른 점인데요. 네. 그래서 대행성 관절염은 그래도 한 5분, 10분이면 길어도 30분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절염 증상, 통증과 관절에 뻣뻣함이 있고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관절이 붓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일단 일어날 때가 조금 불편한데 또 막상 조금 움직이고 나면 좀 낫다. 네, 금방 아, 좀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겨울 아침이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겨울 아침이 힘들고 특히 흐린 날, 비 오는 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날이 흐리거나 비 오면 비가 올려는갑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일기예보 하십니다. 맞추듯이 그렇게 그게 맞추시잖아요. 뭐 예. 과학적인 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흐리거나 습기가 많은 날은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기압이 바깥 기압이 떨어지면 관절에 있는 압력하고 예. 관절 밖에 있는 압력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바깥에 대기 압력이 떨어지면 관절이 상대적으로 팽창을 하니까 네. 관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팽창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기압이나 습기가 많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은 관절에 통증이 더 오기 때문에 예. 환자들이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훨씬 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춥기까지 하면 그렇죠. 더 심해지고. 네. 자, 흔히 우리가 관절염 하면 일단 무릎부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관절이 무릎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디 또 관절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행성 관절염은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잘 생기는 게 손가락 관절입니다. 손가락. 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손가락 이게 끝 관절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제일 끝 관절이요. 네, 그래서 예. 흔히들 손가락 관절이 제일 아프다 이러면 루마티스 관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제일 많이 대행성 관절염은 제일 요 끝 관절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엄지 손가락의 이 뿌리 부분에 네네. 여기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예. 여기가 많이 생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무릎, 네.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 엉덩이, 허리, 허리. 발가락 이런데 주로 큰 관절에 그 대행성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뭐 무릎이든 손이든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여성들로 이렇게 쭉 유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대행성 관절염은 한 55세 넘어가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이상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 관계가 제일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보다는 네. 그런 여성 호르몬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로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강직 척추염과 달리 대행성 관절염은 유전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없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손가락 끝마디에 오는 대행성 관절염은 네. 약간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이런 손가락 끝마디가 아픈 대행성 관절염 가진 그 부모님이 있는 자녀분들은 네. 확률적으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네. 이 대행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유전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확실히 가족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약간의 유전적인 경향은 손가락 끝마디 관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있는 네,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도가니탕, 도가니탕, 네. 사골탕 이런 거. 예. 네. 사골 같은 거 이렇게 푹 고아서 먹으면 내가 관절도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냐면 우리가 도가니탕이나 아니면 뭐 사골이나 이렇게 끓여 먹는 게 그 안에 있는 연골,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있는 콜라겐 성분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먹게 되면 이제 위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예. 혈액을 통해서 이제 관절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그까지 그러니까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결국 네. 연골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성분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먹더라도 몸에 이제 축적은 되지만 관절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뭐 도가니탕 같은 경우는 아주 고지방이고요. 예. 칼로리도 높고. 맞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나트륨 성분도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많이 드시면 지방이 늘고 체중이 늘면 관절에 오히려 더 부담만 줄 수 있고요. 예. 사골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사골을 너무 오래 끓이면 네. 뼈 안에 있는 인성분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네, 네. 이니 우리 몸에 칼슘 흡수를 억제시켜버리죠. 예.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에 적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네. 뼈가 더 약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사골 이렇게 푹 고우면 그 뼈 안에 있는 칼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방 성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네. 되겠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걸 먹어서 뭐 어떻게 뼈에 좋아지고 관절에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할머님께서 파스를 탁 붙이고 나니까 갑자기 날아다니십니다.
그런 파스가 있다면 저도 한번 붙여보고 싶긴 한데 파스 사용법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들 삐었다, 뭐 염자라고 그러죠. 삐거나 뭐 부대쳤다, 외상을 받았다. 예.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에 잘못 자고 목이 뭐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 그런 경우에 파스 네, 많이 이런 경우에 붙이죠. 팥을 탁 붙이면 예. 뭔가 시원하고 예. 그리고 화끈화끈하면서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팥을 붙이면 찬 팥이나 따뜻한 팥을 이렇게 붙이면 혈액을 이렇게 순환을 촉진시키니까 통증에는 어느 정도 약간은 도움은 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절염은 결국은 관절 안에 그 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관절 안에 그 약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붙인 팥을 이렇게 붙이면 피부 밑에 있는 피하층이나 아니면 예. 근육까지는 이 약이 들어가더라도 예. 관절 안에는 약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깊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팥을 붙이면 겉은 시원하니까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약물이 관절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나오는 패치 제제, 뭐 소위 말하는 뭐 K 땡땡이나 뭐 T 땡땡 같은 네네네. 패치 뭔지 알 것 제제들 같아요. 있죠. 예, 예. 그런 패치 제제를 이렇게 붙이면 그런 패치 제제는 일반 팥하고 달리 이게 약물이 피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근육을 통해서 관절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패치 제제는 실제적으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하고 이런 그런 조금 전에 말씀 패치 제제하고는 같은 파스가 아니고 예.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요? 네, 뭐 모든 병의 치료는 우리가 빨리 조기에 진단해서 관절이 상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보존적으로 우리가 관절염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예. 다른 하나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을 안 쓰는 비약물 치료, 예, 물리 치료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물리 거죠? 치료를 예. 포함해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뚱뚱한 사람은 체중을 줄이는 거죠. 살 빼라고 그렇죠. 하고. 예. 체중을 우리가 한 5kg만 뚱뚱한 사람이 한 5kg만 체중을 빼도 통증이 한 50% 가까이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5kg가 얼마나 힘든지 물론 아세요?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제가 꼭 외래에서 환자들인데 꼭 강조를 합니다. 예. 다른 무엇보다도 뚱뚱한 사람은 체중을 꼭 줄여야 근데 된다고. 5kg를 빼니까 통증이 50%가 사라진다고. 네, 50%의 경감의 효과를 볼 수 야, 이거 있습니다. 웬만한 약보다 나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약 쓰기 전에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약 쓰기 전에 꼭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꼭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존적으로 꼭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물리치료 같은 걸 하는 그런 비약물적 치료를 하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관절에 통증이 심하면 네. 우리가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약은 네. 흔히들 뭐 우리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진통제나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을 쓰더라도 한 2주 정도 약을 썼는데 예. 별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예. 그러면 약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하. 한 약을 계속 뭐 효과가 없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약물적인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 흔히들 말하는 관절 영양주사라고 그러죠. 예, 영양제라고 그러고 아니면 관절 보호제라고 하는 히로안산 주사를 맞거나 네. 아니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제 뼈주사. 네. 예, 관절이 아주 부었을 때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뼈주사를 놓기를 하는데요. 네. 뼈주사는 사실은 잘 쓰면 명약이 되고 예. 잘못 쓰면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쓰면 굉장히 명약이 될 수 있는데 예. 아플 때마다 금방 효과가 좋으니까 예. 자주 맞게 되면 이게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예. 오히려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고요. 요즘은 그 히루안산이랑 스테로이드를 같이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네네. 많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예. 쓰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썼을 때는 적어도 한 3개월에 한 번만 사용해야지 네.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증상이 안 낫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수술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네. 우리가 관절에 구멍을 뚫고서 하는 그 관절 내시경 수술, 흔히 환자들은 이걸 이제 레이저 수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관절 구멍 뚫어서 하는 그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 치환술을 해서 네.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만큼이나 흔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환자도 많고 선생님 한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루마티스 관절염은 흔히 말하기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루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전에 퇴행성 관절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이렇게 관절 주머니가 있으면 관절 네. 주머니 안에 예. 활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막이 있죠. 네, 이 네. 활막이 하는 역할은 딱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아까 저기 또 우리가 도가니탕 먹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활막에서 사실 영양분을 연골에 그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연골에 영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관절 안에 활액을 만들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치면 엔진오일 역할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두 가지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활막에 염증이 일어나서 활막이 정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활막에 정식을 하면 이 활막이 정식된 활막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생성을 해서 예. 관절에 있는 안에 있는 구조물, 연골이나 뼈에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을 파괴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우리가 류마티스라는 병은 모르고 있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류마티스 인자 양성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릎이고 뭐고 다 괜찮은데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니까 괜히 내가 무슨 류마티스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런 분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종합 검진 받으면 거의 모든 병원에서 루마티스 인자는 검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양성인 환자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 검진 표 하나만 딸랑 들고 외래오는 경우가 찝찝해요. 왕왕 왠지. 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양성이라니까 뭔가 양성이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 양성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이러스 같이 양성이 있다 해서 이게 전염이 되지 않나. 를 걱정하는 분이 첫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루마티스 인자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혀 남인데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예. 둘째는 이제 양성이다.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 양성은 바로 루마티스 관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정상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루마티스 관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한 많게는 우리가 뭐 10%까지 보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적게는 한 1% 보고하는데 한 2 내지 한 5% 사이에서 건강한 사람에서 이 루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검사를 건강검진했는데 피검사에서 양성으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다른 결과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치료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기 증상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대행성 관절과 달리 루마티스 관절염은 처음부터 이제 관절이 조금씩 붓습니다. 특히 네. 작은 관절,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이 먼저 붓기 시작합니다. 작은 관절이요? 네, 그런데 예. 이게 붓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하게 붓는 것이 아니고 예. 한 수개월에 거쳐서 한두 개씩 서서히 이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 이게 나빠지는 게 한쪽에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네. 좌우 양측 대칭적으로 동시에. 나타나죠. 네, 동시에 나타나고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행성 관절염과 달리 네. 관절이 마찬가지로 앓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한데요. 네. 대행성 관절염은 제가 길어도 한 30분은 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루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씩 아. 심지어 뭐 낮에 돼도 이게 관절이 뻣뻣해서 잘 안 펴진다고 오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가는군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조강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예.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아프고요. 예. 그래서 오후쯤 되면 이제 조금 편해지고.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관절에 서서히 관절이 부으면서 아프면서 대칭적으로 아프고 아침에 예. 일어나도 한두 시간 지나도 계속 관절이 뻑뻑하면 우리가 네. 루마티스 관절을 의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가고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네. 나타나는 게 차이점이다. 네. 예. 자, 그리고 설명을 해주실 때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 질환이라는 말씀을 잠시 하셨기 네. 때문에 그러면 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뭐 루마티스 관절염 하니까 관절염, 관절의 염증만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자가 면역 질환은 결국 전신 질환이거든요. 결국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눈에 안구건조증이 많이 옵니다. 예. 눈물샘을 파괴시켜서 눈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안구건조증이 오고요. 예. 안구건조가 심하면 각막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그게 더 지속되면 이제 홍채염 같은 눈이 잘 부셔서 잘 안 보이는 부옇게 보이는 그런 홍채염이 생길 수 있고요. 예. 입안에도 마찬가지로 침이 잘 안 생겨서 구강건조, 입안이 마르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입이 마르니까 자꾸 혓바닥이 따가갖고 입안이 흐르는 구강궤양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이게 폐나 심장 같은데 심하면 이제 물이 찰 수도 있고 폐 질환 같은 경우에 폐가 조금 딱딱해져서 숨이 많이 찰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장에는 이제 심장을 그 동맥경화 이런 걸 더 지속을 시켜서 예. 우리가 간상동맥 질환이라고 그러죠. 예. 심장을 먹이 살리는 간상동맥 질환도 초래할 수 있고요. 네. 콩팥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단백뇨 같이 소변에서 단백뇨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뼈에는 골다공증이 오죠.
팔다리 어떤 그 신경에 보면 신경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예.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진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으면 눈부터 시작해서 입, 폐, 심장, 콩팥 전부 다 네, 생길 다 수 올 수 있네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혹시나도 손가락이 이렇게 막 좀 뻣뻣하고 아프고 약간 붓는 것 같은데 내도 류마티스 관절염 아닐까 걱정이 되시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어떤 검사 받아보시면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아프고 좌우대칭적으로 아프고 서서히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가 흔히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관절에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받아보죠. 예. 그래서 염증이 있는가 없는 검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되면 루마티스 인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4명 중에 1명은 루마티스 인자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런 루마티스 인자 이후에 다른 루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피검사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게 항CCP 항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항CCP 항체는 루마티스 인자하고 달리 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 루마티스 인자가 하고 항CCP 항체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네. 둘 다 없으면 거의 루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항CCP 항체 검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이게 일반적인 루마티스 인자 검사보다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으로 정상으로 봐서 루마티스 관절염이 강정 의심이 되면 우리가 루마티스 인자뿐만 아니라 네. 항CCP 항체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네, 해보면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겠네요. 네, 훨씬 루마티스 관절염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새로운 약들도 있고 요즘 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대행성 관절마다 달리 루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초기에 특히 발병 1, 2년 이내에 관절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네네. 조기에 빨리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충분하게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대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우리가 비약물요법으로 우리가 체중을 줄이거나 그다음에 지방을 사용하거나 물리치료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예. 루마티스 관절염은 그거는 보존적으로 오히려 그건 하는 거고요. 네.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루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물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우리가 소염진통제를 처음에 썼는데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예. 소염진통제를 쓰더라도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면 급성기에는 우리가 부신푸질 호르몬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 예. 강력하게 잠시 일시적으로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긴 하지만 루마티스 관절염 병을 억제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쓸 때 잠시 염증을 가라앉히고 안 쓰면 또 금방 염증이 생기니까 예. 다시 아프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려면 루마티스 관절염 병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항루마티스 약물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항루마티스 약물을 종류가 크게 한 뭐 4-5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한 가지를 쓸 수도 있고 2가지를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용해서 한 6개월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또 불구하고 환자들이 계속 통증이 느끼고 관절이 계속 아파하면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요즘 새롭게 나와 있는 생물학제 제제라고 예. 염증을 루마티스 관절염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예. 이 약물들은 먹는 약이 아니고 대부분 다 주사를 주사제제. 맞거나 혈관으로 맞거나 아니면 예. 피하주방으로 맞는데요. 예. 종류가 뭐 크게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예. 생물학제 제제를 잘 선택을 하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치료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과거에 비하면 일찍 이런 생물학제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네. 루마티스 관절 환자들이 관절의 변형이 없이 일상생활을 굉장히 잘 영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조금 특이한 질환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척추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척추 관절염. 그렇죠,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척추 관절염이니까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병 이렇게 예. 생각할 수는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척추 관절염은 우리가 흔히 척추하고 예. 이 이게 엉치라고 그러죠. 예. 엉치에 이렇게 염증이 오는 그런 병을 이제 척추 관절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실제로는 이런 척추뿐만 아니라 예. 주로 하지에 있는 무릎이나 발목 예. 이런 하지에 있는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뼈에 이렇게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를 우리가 부착부라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네. 이런 그런 부착부염
흔히 말하는 이 골반 옆에 있는 이런 예. 인대 쪽이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예. 이런 질환을 통틀어서 예. 우리가 척추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낯선 이름들이 지금 네. 많이 나오고 네네. 있어서 흔치는 않은 병인 것 같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뻣뻣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름으로 네. 봐서는 이런 병은 선생님 왜 생기는 건가요? 광직성 척추염은 정확하게 생기는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광직성 척추염 환자의 10명 중에 9명은 우리가 휴먼 백혈구 항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백혈구 항원. 네, 백혈구 항원. 예. 그게 우리 몸 염색체 6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휴먼 백혈구 항원 27이라는 그 유전자를 예. 그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강직성 척추염이다. 예. 그러면 자녀분들은 한 10명 중에 1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만약에 부모님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계시면 네. 자녀분들은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 한 번쯤은 이 유전자를 검사해 보는 것도 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척추 관절염이니까 척추에 염증이 있으면 일단 허리가 아픕니까? 증상이 어떻죠? 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 예. 요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척추관절염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하고 척추관절염하고 굉장히 이제 구비를 잘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흔히들 이제 디스크라고 생각을 많이 디스크겠지, 아니면 뭐. 그냥 삐었다, 요통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아니면 뭐 척추관 협착증 예. 아니면 삐어서 요통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편안하죠. 움직이다 보면 점점 더 아프지 않습니까? 오후가 될수록 오후가 될수록 아파지죠. 아프죠. 네. 근데 이 척추관절염은 반대입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밤새 아파서 깨기도 하고요. 네. 아침에 일하면 루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뻣뻣해서 이게 자 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여러 번 움직이다 보면 좀 네. 부드러워지고요. 예. 특히 또 이제 척추관절염은 대부분 45세 이하 젊은 나이에 이 병이 발병하면 특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 병이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예. 가끔씩 이제 군대 가서 이 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군대 가서 이게 허리가 아파서 훈련을 못 받다가 보면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이 병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디스크는 나이가 든 사람이 많이 오고 예. 이 병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고 네. 이걸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이제 하루 종일 뭐 들어 옮기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 때쯤 아프면 이런 거는 디스크나 다른 병일 수 있지만 네. 젊은 남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뻣뻣해서 일어나기도 힘들다. 네. 이러면 강직성 척추염을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수 의심을 해보셔야 있다라는 됩니다. 네. 말씀이시죠. 예. 젊은 남성에게 이런 병이 생긴다라는 게 참 불행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치료를 좀 잘 해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예, 강직성 척추염은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가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이에요.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뻣뻣하기 때문에 예. 항상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척추가 굳어서 뻣뻣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네, 평상시에도 이제 조금 오래 앉아 있었으면 스트레칭 운동을 항상 하는 게 이 병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약물 못지않게 이게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약물을 쓰게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불행히도 루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효과적인 약물은 소염 진통제밖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불행히도 이 소염 진통제를 써보고 조금 전에 루마티스 관절염은 제가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생물학제 제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한 3개월 정도 소염 진통제를 여러 번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루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네. 생물학제 제제를 씁니다. 예. 단지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달리 쓸 수 있는 생물학제 제제가 효과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점은 갖고 있지만 예. 효과 면에서는 보면 루마티스 관절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썼다 하면 금방 한 번 맞고 심지어 맞고 있는 도중에도 증상이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네. 환자들이 이 약을 쓰면 굉장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이 생물학제 제제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다라는 것 확실하게 진단만 되면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 네. 있다. 자,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을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의 관절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안전하게 잘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활 수칙 같은 게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지만 예.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그 관절염 예방에 대한 그 6가지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6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체중이 많은 사람은 체중을 줄이면 평균 체중을 꼭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살을 빼야 되는군요. 네, 예. 살을 또 빼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예.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하루에 네. 한 30분 이상 네. 가능하면 적절한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관절을 계속 써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은 꼭 담배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가 네, 관절이랑 담배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루마티스 관절염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루마티스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관절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꼭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되고요. 예. 네 번째는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예.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차적인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절 증상이 있다. 예.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런 관절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조기에 진단을 받고 진단을 이제 받고 난 뒤에 만약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네. 3차적인 예방을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적절하게 꾸준하게 잘 치료해서 관절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기는 걸 꼭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 여섯 가지를 잘 지키는 게 관절 예방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약도 나와 있고 좋은 선생님도 주변에 계시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가서 검사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김동욱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년 사이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절은 100년 전이나 그대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관절을 가지고 2배 이상 길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관절을 아껴서 잘 써야 한다는 뜻이죠.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